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 90%에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학교에 가던 5살 소년이 엄마와 함께 타고 가던 트럭과 함께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지도자들이 오늘 아침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 정상회담 방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거친 출발이었지만 서로 가깝게 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공항 영접을 했고 두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타운으로 들어가면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 역사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서류가 발견돼 변호사가 국립자료보관소에 제출했고 연방법무부가 리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집들을 수색하라고 비난하지만 트럼프의 20박스 기밀 서류와 바이든의 부통령 당시의 10종류의 기밀 서류는 분량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살 소년이 선생님을 쏜 버지니아 초등학교 케이스는 이 같은 사고를 막는 대비책을 훨씬 뛰어넘어 미국인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디즈니사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나흘은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가 다음 달 미국 법원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세계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내린 중국인에 대한 코비드-19 규정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 결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에 대한 코비드-19 규정을 강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이 또 그 해외를 방문해서 아주 오랜만은 아니네요. 그리고 보니까 G7도 있었고 G20도 있었지만 이렇게 몇몇 국가 적어도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1대2 내지 1대3의 미국 대통령의 해외 방문 정상회담은 정말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시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자면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대통령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제 회담하기 직전에 하는 그 세팅된 테이블에서의 얘기 있잖아요. 캐나다 대통령이죠. 이 캐나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이슈 자체는 이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 아니면 지금 민주주의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 왜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미국에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전부 포함해서 중국제를 써야지만 되는가, 여기서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의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꼭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정상들이 회담을 하면은 항상 그 낮은 테이블에, 회담 전에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서 가운데 조그만 우리 뭐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것이 있고 보통 이제 꽃이 있다던가 책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두 나라 정상의 메모가 있다던가 하고는 우리 이렇게 분위기 좋습니다. 사진 찍으라고요. 사진 기자들 그런 시간을 주죠. 그런 것이었고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캐나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G7에서도 G20에서도 많이 만났잖아요. 나토 정상회담. 게다 대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난 뒤에 캐나다의 적극적인 어떤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친합니다. 친한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제 멕시코 시리에 그 도착을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과는 지난번에 여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최하는 미주 정상회의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당시에 뭐 쿠바 지도자를 초대하지 않았다 등의 뭐 이유로 보이콧한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멕시코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시작은 삐걱거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도 이게 멕시코 대통령이 영접 나오기 좋은 공항으로 뭐 에어포스 원을 이제 뭔가 이제 보수를 조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딱 그 공항 활주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서열 넘버 2로도 볼 수 있고 넘버 3로도 볼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을 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영접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죠. 당시에는 더군다나 하원에서 한국 그 자동차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 산업안 같은 것들이 조절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시작부터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걸 많은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이 나오기 쉬운 공항으로 그 착륙 지점을 미국에서도 정했고 그렇게 되면은 타운까지 들어오는데 당연히 차를 따로따로 타고 오겠습니까? 영접까지 나갔는데 그렇지 않죠. 같은 차를 타고 타운으로 들어오는 몇십 분 동안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메리칼란드 법무장관도 가 있네요. 그리고 뭐 잭스 리반이라든가 미국의 국가안보팀 이민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 대통령이 자동차 안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의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먼저 불만부터 했답니다. 예전에 미국은요,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라틴 아메리카에 참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 발전에 그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의 표시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미국이 포기할 것인가. 그동안 오랫동안 포기한 듯 보이는 정도의 망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경멸 이런 것들을 없앨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를 결심할 때입니다. 좀 세게 말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미국의 특수성, 이 모든 것들은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에서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돈이죠. 미국 정부는 수많은 돈을 지난 15년 동안 이런 그 햄프셔에 이런 지역에 꼭 그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지원을 했는데 뭐 세계 다른 나라들이 뭐 지원한 것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면서 더군다나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는 이 지역 라틴 아메리카의 안보, 기간 산업 이런 것을 많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경제 기반이 곧 안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꼭 이 라틴 아메리카 이쪽 미국 남쪽뿐만이 아니라 또 서반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뭐 유럽의 한복판 그 센트럴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중동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원을. 우리도 한 군데만 딱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어요. 하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멕시코 대통령이 공항 그 활주로에서 영접을 하면서 서로 시간을 이제 캐나다 총리와 오늘 만나기 전이잖아요. 갖기 위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서로 알아야지 되고 관계 그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오랜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을 그대로 그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를 타고 오면서
도대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각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북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대통령들이 서로를 아는 그 많은 그 기회,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을 동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옆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오늘 회담은 뭐 이민, 중국의 아웃소싱 뿐만이 아니라 마약 이런 문제들을 멕시코 또 저스틴 트루도 그 캐나다 총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세 사람이 멕시코 시리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이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룰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일어서서 좀 전에는 앉아서 잠시 우리 이렇습니다 하고 포로 타임을 가졌는데 이제는 일어서서 정식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겠죠. 현실로 돌아오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일, 이번 주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운명을 시험하지 마세요. Don't test fate. 당신의 운명을 시험하지 마세요. 이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하루 종일 강조한 건데 이렇게 비 오는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피하고 또 대피령을 받았어도 도망칠 수 없는 분들은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바깥과 먼 곳, 그리고 집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대피하세요. 이 얘기는 그러면서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뭐 홍수 경고 같은 것 내려졌는데 물이 1피트 정도 쌓이면 물이 뭐 전체적으로 다 1피트 수영장처럼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프리웨이에도 어디 뭐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다던가 길도 그러면 1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데 1피트 정도 되면 자동차는 뜬답니다. 그 물의 무게에 따라서 뭐 면적이 있겠지만 그리고 물이 0.5피트 높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발을 뗄 수가 없는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물에 쓸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도 그 안에서 0.5피트 되면은 완전히 뜨지는 않겠지만 컨트롤을 운전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물 위를 컨트롤을 못하게 될 때는 이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도 하고 하는데 침착하시고 뭐 로스앤젤레스 쪽이야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몬테시토라는 뭐 해리 그 왕자 부부도 살고 오프라 윈프리도 살고 뭐 엘렌 디제네레스 뭐 유명한 그 텔레비전 진행자 지금은 이제 그 쇼 내려놨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는 그곳은 완전히 어제도 대피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부자 동네고 뭐 꼭대기에 있는 집은 대피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엘렌 디제네레스가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옆에 이렇게 개울 같은 모양만 개울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 번도 물이 흐르는 것을 보질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9피트 높이 정도 흐르고 그리고 뭐 추가로 2피트 정도를 더 이제 거기에 높이 물이 쌓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주민 90%에게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브란디노 뭐 조금 산이 있는 곳, 옥스나드, 사우전 옥스, 시미밸리 뭐 다요. 산타바바라 또 북가주로 가면 더하고 오늘은 남가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내일은 북가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해서 5살 어린이가 홍수에 휩쓸려 간 거죠. 이 케이스를 지금 세계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몬테시토 그 지역에서 학교에 가려고 엄마와 함께 이제 그 트럭을 타고 아이가 가는데 막 물이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몬테시토 지역 같은 경우도 산불이 일어나서 5년 전에 막 23명이 숨지고 많은 뭐 집도 뭐 100가구 넘게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피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해서 길 가던 사람이 어머니는 그 차 안에서 구조를 했답니다. 뭐 물이 확 넘치고 하니까 그 안에서 차 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구조했겠죠. 그런데 아이는 자동차와 함께 휩쓸려 가고 7시간 동안을 구조대가 찾았지만
구조대가 찾은 것은 아이의 신발, 운동화겠죠. 신발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24시간 동안에 14인치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 남가주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다른 때의 이 시기의 강우량보다 한 400%에서 600% 정도 많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고요. 해서 지금 정전된 곳도 많고 이게 이제 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폭탄 사이클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내는 것 같아요. 이 폭탄 그 밤 사이클론이라는 게 기온도 막 높았다가 낮았다가 기압도 저기압과 고기압이 막 바뀌면서 만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람의 속도는 엄청 강해지고 하니까 겨울 폭풍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뭐 13명은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또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산불뿐만이 아니라 가뭄이 심했던 곳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비 때문에 해결됐겠지만 역시 그런 곳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그런 경고가 내려졌고요. 미국 서부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가뭄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뭐 저수지에 물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비를 조금 더 내려주세요 바라는 그런 생명체에는 앞으로 몇 년 더 비가 내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겨울 폭풍 같은 것도 그 날씨가 인간에게 다시 변덕스러움으로 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갈은 어느 정도 됐는가 이것은 이제 비 피해 다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계산을 해봐야지 전문가들이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중수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11일입니까? 10일입니까? 오늘 10일인데 오늘 지나고 나서도 올해도 이 겨울에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한 몇 번 더 남았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중앙 차선으로 다니시고요. 뒤에 차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 속도는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단속들도 잘 하시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의 파워의 흔들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을 때에 무슨 기밀 서류 10개가 뭐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사무실 정리하다가 발견이 돼서 국립 기록 보관소에 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집들 언제 연방 수사국이 쳐들어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그 6살 소년이 선생님 총으로 다치게 한 이 케이스는 많은 것들을 지금 돌아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치로 딱 지금 미국 학교에 금속 탐지기는 얼마나 돼 있나 뭐 아이들에 관한 총기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멕시코의 대통령이 사진이 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많은 것을 알려주잖아요. 어제 그렇게 멕시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차도 타고 가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변명 내지는 입장 표명도 하고 했는데도 사진 보면은요. 조금씩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사진을 많고 많은 사진 가운데서 그 같은 사진을 쓴다는 것은 아직도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는 이 같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어느 내용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것은 트럼프의
집에서 나온 20박스의 핵기밀이 포함된 기밀 서류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그 개인 사무실에서 나온 10개 정도의 기밀 서류, 핵기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게 이 뉴스의 포커스가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11월 2일에 10개 정도의 기밀 서류가 잠겨진 벽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로젯에서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변호팀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이냐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끝내고 나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명예교수로 있었는데 그 명예교수로 있으면은 이제 뭐 사무실을 주니까요. 그 사무실이 백악관에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띵크탱크가 있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개 정도의 기밀 서류를 발견을 하고 나서 바로 국립보관소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국립보관소로 그 기밀 서류가 전달이 됐고 연방 그 법무부도 이것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의도적인 것이었느냐 비의도적이었는 것이었는가 뭐 이것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9월 달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CBS에 출연을 해서 아마 CBS가 그때의 그 말 이후에 어떠한 것을 추적을 해서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CBS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막 말하려고 해서 서류가 막 아무데나 막 잡지 책과도 같이 껴있고 그거 막 초특급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사진에 공개가 되고 나서 저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기밀 서류를 국가 기밀 서류를 대통령이 그렇게 다뤘고 그것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가지고 왔는가 하는 말이 포함된 거죠. 그러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 10개의 기밀 서류가 개인 사무실의 벽장 속에서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국립보관소로 돌려줬다는 뉴스를 접한 뒤에 연방수사국은 언제 바이든의 집 여러 채를 급습하나? 뭐 이분 백악관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힐이 그 의회신문 더 힐은 중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도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더 힐이 보도하기를 그럼 두 사람의 이 같은 그 기밀 서류가 발견되고 이런 것이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기록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부 보존법에 따르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통령도 그 임기 당시의 모든 중요한 기록을 보관을 하고 나중에는 국립보관소로 넘겨야지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발견된 것은 11월 2일이랍니다. 선거가 치러지기 엿새 전입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다른 것은 연방수사국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갖고 있던 비밀을 가져갈 때는 기록물 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거 돌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15박스는 돌려줬습니다. 15박스를 돌려받고 보니까 이것보다 분명히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록물 보관소가 연방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수사국과 연계해서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집으로 가서 또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결국은 한 300개 정도 그 가운데는 핵에 관련된 그 초특급 기밀 문서까지 있다고 하고 뭐 프랑스 대통령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 지도자에 관한 것도 있다고 하고 이것을 더 추가로 국립보관소로 넘겨진 거죠. 이번에는 뭐 연방수사국이 개입한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뭐 사무실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국립보관소에 다음날 바로 전달을 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같은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문제가 됐었을 때 대통령은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그런 모든 기밀이 해제되는 것이다 라고 팍스를 포함한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뭐 부통령은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생각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그 같은 기밀이 해제가 될 리가 없죠.
기밀이 해제가 되려면은 다 그 해제 그 절차가 있어야지 되니까 아무튼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너무나도 당파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금 그 하원의 감시위원회의 의장이 새로 된 이제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의장직이 시작되면서 제임스 모어 의원은 이중자 때다 이 바이든 대통령 과거 부통령 시절의 그 10개 피스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아담 킨징을 지난번에 이제 탄핵에 찬성 투표를 던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더 이상 이제 정치인을 하지 않는 이런 그 전 의원은 고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뭐 사고에 따라서 뭐 넘기다가 뭔가를 못 넘겨서 그곳에 그냥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2일이라고 했잖아요. 11월 2일이면은 왜 그때 바로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백악관이 어제서야 발표를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짐작은 가죠. 그 당시는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된 날짜가 그 날짜라 할지라도 선거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에 뭐 과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것들을 선거 직전에 우려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 바이든과 같이 그 대통령을 했었던 버락 오바마도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막 그 개입을 하는 여러 가지가 미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정황들이 어떤 사무실을 두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여러 가지 모략, 지략 이런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그걸 파헤치고 막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힐러리가 당선되리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너무나 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 하는 인상이나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직전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뭐 짐작은 합니다만은 왜 몇 개월이나 지난 지금 발표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버지니아주 뉴포트 그 시리 뉴포트가 아니라 뉴포트 뉴스 시리죠. 뉴포트 뉴스 시리의 6살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에서 엄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그 권총을 가지고 선생님을 딱 겨냥해서 쐈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분명히 법집행관들이 오늘의 미국이 아침에 방송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것인데 누구와 싸운 적이 없다. 그냥 학생이 백팩에 그걸 넣고 와서 선생님을 겨누고 선생님을 총을 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생님에게 총을 쐈다는 거예요. 왜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무사하시고 뭐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에 방어하는 이런 형태로 손을 들고 있었는데 총알이 손을 뚫고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선생님은 지금 그 회복 중에 있고요. 아이도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의 그 마음을 치료하는 뭐 정신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겠죠. 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미성년자 법정에서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총을 또 직접 그렇게 맞춰 쏠 수가 있어?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아니 금속 탐지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미국의 다른 학교에는 얼마나 금속 탐지기가 있어? 등등의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라든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교우의 자녀라든가 뭐 선데이 그 스쿨의 선생님이시면 다 생각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이 학교가 감옥이 돼도 이러한 사건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속 탐지기 이 학교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50% 이상이 히스패닉계와 흑인계 학생이랍니다. 그리고 백인계는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보통 학교에서 금속 탐지기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학교는 소수인종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제 뒤로 제쳐두고요. 해서 이렇게 초등학교인데 모든 학생들을 금속 탐지기에 가방 놔라. 이게 안 걸린 거죠. 이 학생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무작위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이 중요해서 초등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는데도 이 같은 그 사고를 막지 못했고, 사고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그런 그 사고였고, 물론 한 가지 스토리는 선생님이 25살 선생님이 뭐 이거 뭐 총에 맞고 나서도 아이들 다 대피하는가 끝까지 보고 교무실에 가서 911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는 기절했다는 뭐 이런 선생님을, 정말 선생님의 역할을 다한 선생님으로 나온 이 스토리 하나는 있지만, 나머지는 이런 학교 총격 사건이 아무리 다반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버지니아주는요 14살 미만의 그 어린이에게 어린이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총을 두는 것을 금지는 한답니다. 금지는 하는데 이게 경범이래요. 그래서 최대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1년 징역형에 뭐 $2,500 벌금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주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총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더 좀 광범위한 그런 그 법은 없답니다. 뭐 오레곤이라든가 매사추세츠라든가 그런 곳에서 갖고 있는 법 같은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어린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뭐 처벌받기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하이스쿨은 15%가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금속 탐지기로 체크를 한답니다. 하이스쿨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곳이 15%. 물론 로스앤젤레스의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면 금속 탐지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어머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당연히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겠네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죠. 초등학교는 2% 미만이랍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서 2019년, 2020년 학기에 바로 이 초등학교가 이 2%에 속하는 거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7%에서 9% 정도가 백팩을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으로 한다던가 그 안에 뭐 뭔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2%가 그렇게 하고, 하이스쿨의 80% 이상에는 안전요원, 이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한 명의 안전요원이 있고, 초등학교는 하이스쿨의 80%보다는 적은 55%.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사를 쏘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는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인데요. 10살 미만이라 할지라도 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총을 어디에 보관해놨지 이거 다 안답니다. 10살 미만이라도. 그리고 5살에서 6살, 이 지금 소년과 마찬가지네요. 그 어린이의 70% 내지 80%, 그리고 7살, 8살이 되면 어린이의 90%는 방아쇠를 당기기에 충분한 손가락에 힘이 있답니다. 어린아이,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7살, 8살이 되면 90%가 방아쇠 당겨서 쏠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이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550명 학생이 있는 학교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안전한 것은 집에 총이 없는 거죠.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면 잠금 장치가 있는 어떤 금고 같은 데다가 넣어둔다던가. 근데 그것도 잠깐의 틈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잠금 장치가 생체 인식 잠금 장치, 휴대폰에 뭐 사람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6살 보이가 어떻게 총을 쏘는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선생님을 맞추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물어봤어요. 그 지역 경찰국장에게. 그랬더니 경찰국장이요, 그레이트 퀘스천이긴 하다. 정말 좋은 질문이긴 한데 참 안 받았으면 싶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 내가 드릴 답이 없습니다. 드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이 총과 관련된 이번 그 사건에 관한 가장 큰 의문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이기도 하고 추세이기도 한 것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디즈니사가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나흘은 출근해야지 된다는 규정을 쫙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테크놀로지 회사 거의 지금 디즈니의 발표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도 그렇고, 돌아오라 직원들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복귀 명령입니다. 직장으로의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옵션을 뒤집는 거죠. 디즈니만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오래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밥 아이거 CEO가 이분이 한 15년 정도 디즈니 이끌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1월 달에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예고는 했죠. 이 재택근무를 일반 전처럼 직장 근무로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예고를 했는데 디즈니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것. 디즈니라는 것은 뭐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막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화 영화가 됐던 디즈니 캐릭터가 됐던 창조적인 능력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그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뭔가를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참 착해 보이는데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무뚝뚝해 보이는데 사실은 진국이야. 뭐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참 출퇴근 시간도 잘 지키고 더 일찍 오고 생색 안 나고 일하네.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느낌이 많잖아요. 그 같은 느낌을 창조적인 디즈니 상품 만들기로 연결을 시키려면 집에서 혼자 덜렁 일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훨씬 창조로 연결된다. 물리적으로 함께 부딪히는 것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창조적인 것을 발현시킬 요소는 없다 하는 게 밥 아이거 CEO의 얘기입니다. 주식값이 사실은 지난해에 디즈니도 뭐 테슬라는 이것보다 더 내려갔지만요. 40% 정도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지금 해보고 있다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런데 재택근무라는 것도 재택근무가 꼭 필요한 곳이 있고 재택근무가 디즈니처럼 안 필요한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재택근무와 이런 회사 근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만 싹 다루고 그 숫자만 회사에 답으로 내주면 된다. 이런 일은 꼭 뭐 회사에 나와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면은 혼돈이 돼서 뭐 잘못 다룰 수도 있고, 물론 컴퓨터가 요즘에 숫자 계산은 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느낌이 있어야 창조가 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디즈니 그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도 느낌이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의 영혼 같은 것이 담기잖아요. 전달력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사람을 조금 이렇게 대하면서 일하는 게, 그리고 지금 날씨 보면 저 뒤에 하늘이 제가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저렇게 파랗고 예쁘진 않았거든요. 흐린 하늘이기는 한데 파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빗방울도 유리창에 몽글몽글 맺혀 있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유리창에 물방울이요 동글동글 그게 무슨 중력의 힘인지 그렇게 달려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고 색깔은 오묘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뭐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무슨 뭐 정상회담과 뭐 아이들의 무슨 일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선가 묻어서 방송에 전달이 되겠죠. 디즈니의 이 창조적인 것이 재택근무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슈는 말하자면 로봇 변호사가 등장을 한답니다. 이것도 추세인데 어떤 사람은 어림없는 일이지. 그리고 어림없어야지만 돼. 내 밥그릇이 날아가면 안 되거든. 내가 살아생전에 변호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로봇 변호사가 등장을 한다는 건데 시범용입니다. 물론 첫 번째 케이스는 교통 티켓 케이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소비자에 관한 그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하는 테크놀로지 회사 Do Not Pay라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법률 보조인으로 쓴다는 겁니다. 회사의 CEO인 조수아 브로더 씨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법원의 지금 이 법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딱 판단을 하고 그 정보가 인공지능에 입력이 돼서 무선 헤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테크놀로지 매체가 있잖아요. 질문을 했죠, 회사에. 아니 법원이 아나? 청문회에서 또 이런 걸 하라고 허용을 하는가 했더니 no,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전화와 인터넷 파워 기구는 많은 법원에서 금지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애플 에어팟으로 뭐 접근성을 허용하는 법원을 찾았답니다. 말인즉슨 해서 애플 에어팟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간단하게 교통 티켓 케이스부터 한다는 건데 마지막 목표는 많은 더 심각한 케이스에도 이제 사람 직접 그 변호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회사 자체도요 금방 상업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보수적이죠. 시스템이 변화해야지 되고 변호사들이 찬성을 할 리가 없겠죠. 변호사 협회도 찬성을 할 리가 없겠고 하는데 찬성과 반대 얘기를 드립니다. 니콜라스 세디라는 그 한 변호사는 그 주법 위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주법이 거의가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의 입회 아래 이게 진행이 된다. 법원 절차가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는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주는 어떻게 해라 하는 뭐 이 같은 자문도 있지만 상대팀의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주 높은 전략을 딱딱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인공지능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 보스턴의 맷 헨슨이라는 변호사는 인공지능 법률 대리인이 앞으로 혁신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분은 미국 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 로봇 위원회의 의장이십니다. 낮은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리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점점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옷을 산다, 무슨 신발을 산다. 아직도 그 실패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나는 아직 실패해야 하는데 저는 별로 실패를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무슨 내가 신발을 온라인으로 사, 옷을 온라인으로 사. 한데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세계적인 뉴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중국 정부는 과학적이지 않게 한국과 일본이 코비드-19 규정을 만들어서 중국인들 뭐 입국을 불편하게 하고 거의 불가능하게 했다 하면서 보복한 결정인데 그렇게 결정을 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또 뭐 많죠. 굉장히 아시아에서도 많은 국가가 그랬는데 물론 한국과 일본이 조금 강하게 하기는 하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BBC 방송 같은 데서 한국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한국은 그 질병통제국이 얘기하기를 중국에서 오는 사람의 3분의 1이 현재 양성이다. 네거티브 받고 오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양성이잖아요. 거기서 네거티브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뭐 인천국제공항만 한국에서는 비행기를 착륙을 허용을 하는데 딱 착륙하면 그 딱 완전히 보호 장치를 한 군인들이 일부를 그 중국인들을 테스트 센터로 호송을 한다. 그런데 여기 또 홍콩에서 온 사람도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한국 사람에게 BBC 방송이 물어봤더니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어떤 여성인데 만약에 해당 국가가 중국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한국이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양비론이네요. 이분은 외교관도 아닌데 한국이 어떻게 하든 중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서 미국도 여러 가지 뭐 비행기에 있는 배설물을 뭐 지금 점검을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오는 잠재적인 변종을 분석할 시간을 번다는 거죠. 중국에서 또 변종이 생기면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김우주 교수, 감염질병 전문가 고려대학교 이분이 이제 한국 헬스 시스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노인들이 충분한 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 자체가 한국과 그 중국과의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뭐 중국 사람이 뭐 격리해야 되는데 탈출했다가 뭐 이틀 만에 경찰에 잡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이죠.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굿뉴스 하나 전해드리면 버팔로 빌즈의 바로 그 선수 심정지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선수요. 지금 응급실에서는 나왔다고 하고 텔레비전이 멕시코 대통령궁을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게 되네요.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지금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최고 지도자들이 회담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궁에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 오후에 미국의 탑뉴스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 내용이 되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